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라고 하는 단원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등록의 일반적 내용들, 즉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배우셨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용어의 정의를 할 적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였죠?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고 등록도 실제로는 한 적이 없지만 구기득권을 인정해서 이 법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 자를 뭐라고 불렀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제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서 본법이 개업공인중개사라 칭하는데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9조 2항 규정에 따르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바꾸면 법인과 개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당연한 것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만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초서에 보니까 등록 신청자 해서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을 갖춘 법인 외에도 뭐 외국인, 외국법인, 특수법인 나오지만 그거 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법인도 다 이 법인 속에 속하는 거죠. 본법 규정으로는 어쨌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절차를 밟아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등록의 기준은요. 공인중개사가 확보해야 할 등록의 기준이 두 가지, 법인으로서 확보해야 될 등록의 기준은 무려 5가지입니다.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먼저 공인중개사부터 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려면 2가지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용어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본법이 뭐라고 그랬었죠? 2조 4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등록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록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고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자가 등록을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중개활동의 중심이나
그 근거가 되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겠죠.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등록의 서류 절차 다 끝나고 나서 사무소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무소부터 갖추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확보한 이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려면, 적합되려면 이 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말하는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같은 거는 확보해 놓고는 등록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가설건축물 대장을 제외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원칙이라는 말을 썼는데 항상 법에서 어떠한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 아닌 공간을 확보하고도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신축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혹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필한 상태라면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 공간 사무소로 확보하였다 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사무소를 확보했어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요구되는 조건은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또 수료하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데 이 실무교육이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는 실무교육이 되려면 저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뒤에 가서 교육이라는 단원을 또 따로 배울 것입니다. 거기서 실무교육뿐만이 아니라 연수교육, 또 직무교육, 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건데 일단 등록의 기준으로서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무교육은요. 예전에 구부동산중개업법 시절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리웠었던 교육입니다. 오히려 교육 수료 시점만 놓고 보면 개정 전 표현이 이해가 더 쉽죠. 미리 받았어야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전교육 그랬었던 거거든요.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서 1년 안에는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그랬죠.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실무교육 한번 받았으면 그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으로서의 효과 인정은 1년밖에 안 간다. 약발이 딱 1년 간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를 확보했는데 기분 같아서는 금방 등록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 덜컥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것저것 하다가 등록 신청하는 날 서서 돌아보니 내가 368일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었더라. 그때 받은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받아야죠.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안에 받은 실무교육이었어야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에는 5가지의 등록의 기준을 이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아주 세밀한 표현들도 유의해서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규정은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또 어떤 규정에서는 초과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상과 초과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자본금 5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5천만 원이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자본금이 적어도 5천만 원이거나 그거보다 많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속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상법상 회사, 즉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유한책임회사든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인 법인이어야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이런 형태의 법인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등록이 가능한 이 협동조합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지난 10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또 법인 등록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의 설립의 목적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음이 확인되어야 이 법인이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요. 14조 1항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업무 범위라고 하는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건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14조는 1항을 통해서 중개업과 경공매 관련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즉 경공매 관련 업무 외에는 딱 5가지 업무만 추가적으로 더 허용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의 부동산 관리 대행하는 것,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등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즉 상가나 주택을 분양대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의뢰가 있다면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과 같은 주거 이전의 부수가 되는 용역을 알선하는 것.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게 14조가 허용해 준 업무인데 그 업무들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14조에 언급되지 않은 업무가 그 법인 설립 목적 속에 들어있다면 이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라도 등록받을 수가 없다. 어떤 법인이 그 설립 목적, 정관의 설립 목적에 보니까 건축업이 설립 목적에 있다. 운송업이 있다. 호텔 경영업이 있다. 그러면 이런 법인은 등록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14조가 규정해준 업무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비로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법인도 사무소를 확보해야죠. 후에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과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분사무소라는 걸 나중에 또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사무소와 구분하여 이 확보되는 사무소를 주사무소 혹은 주된 사무소라고 부를 것인데 그 사무소가 확보되되 이 사무소 또한 어떤 사무소이어야 되겠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요건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여기서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누가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등록을 신청하는 그 공인중개사 자신이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고 하나 지금은 등록 신청이 법인 명의로 등록이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체에게 그냥 법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 법인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법인이 특정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실무 교육은 그 법인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들이 실무 교육을 수료했어야 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인데, 그 법인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이 법인의 마지막 등록의 기준입니다.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요, 그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답니다. 만일 주식회사였다면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요, 임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의 의미를 하나 좀 밝히고 갈 것이,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임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의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셀러리맨, 월급쟁이, 피용자인 그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임원급에 해당하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급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 임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지난 27회 기출문제에서 이걸 2분의 1 이렇게 해서 또 틀린 지문 출제된 적이 있었었고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말은 반대 해석하면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라면 나머지 3분의 2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들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법인이 대표자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대표자 한 명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대표자 한 명을 포함하여 임원이 10명이라면 대표자 한 명을 제외하면 임원은 9명이잖아요. 9명의 임원이 있다면 적어도 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한 임원은 몇 명?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법인의 임원 혹은 무한책임 사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교육과 관련해서는요, 대표자를 포함한 이 임사원 중 누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전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표자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인 임원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이라면, 무한책임 사원이라면 전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는 거죠. 법인의 임원이 9명인데 8명은 실무교육을 수료했는데 회계 업무를 담당할 임원 1명이 실무교육 안 받았다? 그 임원 때문에 이 법인은 등록받지 못합니다. 실무교육은 임사원 전원이 수료해야 할 것을 이 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이 두 가지, 법인이 이 5가지의 기준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등록의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을 신청하려면 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마련되어 있는 법정 서식으로서의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구비 서류들이 있어요.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구비 서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사무소들 확보했어야죠. 그래서 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 서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등록 신청을 행정기관에 하는 것이니까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등록 신청을 받는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일 거니까.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은요. 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고 했지. 확보하라고 했지. 등록 신청인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더라. 적어도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되어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그 해당 사무소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내면 되겠죠. 갑구상의 소유자가 나임을 입증하면 되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무소는 상가 건물 임차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뭐 사무소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도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로서 제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확보한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등을 필요한 경우라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공간 확보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때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사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죠. 법인은 임사원 전원이 수료했어야 하죠.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또 구비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겠고요. 이제 등록의 절차가 진행되면 등록증이 교부될 것인데 등록증에 붙여야 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명함판 사진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이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하는 법인이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즉 외국 법인일 경우에는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적 구비 서류로 내야 됩니다. 단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나 상법 614조에 근거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누가 등록 신청할 때만 요구하는 거라고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구비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서 작성했고 구비 서류가 마련되었다면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수수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2장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 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었죠. 공짜로 시험 못 본다고요. 근데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갈 것인데 등록 신청을 어디에 가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등록관청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9조 1항이 그 등록관청을 정하고 있는데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공통적 등록의 기준은 사무소를 먼저 확보했어야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그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장소가 필요할 적에는요, 언제나 민법은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 생활의 중심이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기준이 되는 장소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항상 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등록 신청인이 확보한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세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시지역과 군지역은 언제나 지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죠. 시지역 따로 있고 군지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와 구의 관계는요, 시지역이 따로 있고 구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 안에 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시가 분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시가 다 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인지를 이 법이 명확히 분별해 주어야 했었겠죠. 그래서 3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법인일 경우에는 주사무소 말하는 건데 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준은 사무소 기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서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데 그 시장 뒤에 괄호가 있죠. 거길 보십니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는요,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시장과 관련해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관청을 분별할 때는 그 뒤에 표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저 남쪽에 제주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두 개의 시가 있죠. 제주시와 아래쪽에 서귀포시 모두 다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없어야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분구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구가 있는 도시는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고 구가 없는 시일 경우에만 비로소 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가 있죠. 각 광역시들이 다 구가 있죠. 근데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니어도 인구 50만 넘어가면 분구를 합니다. 대도시라고 하죠. 어쨌든 구만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든 일반 대도시 안에 있는 비자치구든 구만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구가 있으니까 종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남구청장, 영등포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지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산광역시 구가 있으니까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지 부산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시도 구는 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또는 분당구청장 이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성남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어요. 경기도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분구가 되어 있으니까 수원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고 권선구청장, 영통구청장, 팔달구청장 등이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시 구가 없거든요. 강릉시장 등록관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전라북도 전주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구가 있죠. 덕진구, 또 무슨 구더라? 하여튼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원주시 구가 없죠. 구가 없으면 원주시장은 등록관청입니다. 분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역은 시장을 등록관청으로 할 것이고 분구가 되어 있는 시에서는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거예요. 이런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제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게 된다는 거죠. 등록 통지를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받고 나서 언제까지 한다고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7일 동안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가, 또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또 이 법이나 관련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해당됨이 없다면 등록을 통지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미 등록이 통지되었으므로 등록을 통지받게 되면 그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적법하게 업무 개시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등록증도 아직 못 받은 상태죠. 이렇게 등록을 통지받게 되면 이자는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된 단원으로 저 뒤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이라는 단원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1억 원 이상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억 원 이상을 업무보증을 설정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제조합에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 등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통해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보증이 설정된 사실을 다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증이 설정된 사실을 신고받아 확인이 되었을 때 보증 설정된 자에게 비로소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등록증은 그냥 교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등록을 통지받은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업무보증을 설정해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보증 설정이 확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이제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등록의 절차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법이 16조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할 또 하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장 등록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그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처벌이 될 것인데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그 외에 등록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위반하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등의 등록 위반의 문제는 이제 이어지는 소단원에서 다시 묶어서 살펴보시게 될 부분이고요. 어떤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실무교육을 수료해서
등록의 기준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기초과정으로 이론 정리를 해보셨고요. 이제 이 등록의 위반과 효과에 관한 부분, 그리고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내용들 펼쳐보도록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